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ADR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힘에 의한 방법도 있고 법에 의한 방법도 있고 이해관계에 대한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그 소송으로 가는 이런 어떤 그 소송 외에 다양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ADR이라고 하거든요. ADR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그래서 ADR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ADR이라는 약자로 대안적 분쟁 해결, 대체 분쟁 해결, 소송 외 분쟁 해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적 분쟁 해결은 법원 소송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요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해서 재판이나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서 분쟁 해결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 노동 분쟁에 있어서 파업의 대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법원 안보다는 법원 밖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요즘 현대 사회로 오면서 너무 사사건건의 어떤 삶의 문제를 법원으로 너무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법원에서 재판이 너무 과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찾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들이 ADR에서, 그래서 실은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재판으로부터 재판장들이 이걸 좀 제한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자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로부터 ADR이 나오게 됐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상당한 많은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는요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법원으로 송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한 사건에 한 기관이 한 2년 사이에 한 10건 이상의 그 고소고발이 있더라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법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법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다른 종사자들과 거기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쟁을 정말로 서로 그 대안적 분쟁 해결로, 서로 윈윈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 관리의 역량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어떤 그 기관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예로서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법대 학생에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소송을 억제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설득하여 타협하세요. 명목상 승자가 어떻게 종종 실질적인 패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실은 승자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실은 그것이 나중에 또 고소 고발하고 다시 승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것은 겉으로는 승자인데 굉장히 서로 손해보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ADL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1960년대 이전에는 주로 노동 분쟁 해결에 사용됐고, 현대적 ADR은 1976년 개최된 미국 변호사 협회의 파운드 컨퍼런스에서 하버드 법대의 샌던슨 교수에서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 ADR 운동이 대중화되는 네 가지 이유는, 첫째는 각 계층의 분쟁 당사자들은 신속하고 간단하고 비밀스럽고 저렴한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법원으로 가기로 하지만 실은 법을 접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법원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비밀로 할 수 없어요. 다 이제 까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간단하고 비밀스럽고 저렴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DR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원보다도 신속하게 하고 비용도 싸고 비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법조계는 법원 서비스를 복잡한 상거래 분쟁을 위한 사용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가족 문제와 같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좀 모색해 주라.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 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셋째는 사회 시민 운동가들은 소송의 비용과 지연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의가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하잖아요. 소송으로 가면 실은 돈 있는 사람이 끈들기에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사면 굉장히 디펜스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돈 있는 사람이 승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법원에 가게 되면 지게 돼 있는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민운동 또 사회복지를 비롯한 시민운동자들이 이런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선호를 하게 된 거죠. 또 분쟁 당사자들의 기본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고도의 분쟁 해결 기법을 개발하고 당사자들의 유임하여 차이점을 해결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는 광범위한 요구가 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을 하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문제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분쟁 해결 방법, 서로 분쟁에 있었을 때 여러 협상이라든지 조정의 이런 전문적 방법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 어떤 분쟁 해결 방법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얻으려는 광범위한 노력, 그 어떤 요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한 방식에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좀 간단한 것은 민간에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 분쟁 해결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고도의 분쟁 해결을 통해 서로 만족스러운 방법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ADR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또 그런데 이제 분쟁의 이런 법적인 절차의 한 부분으로서도 ADR이 자리매김이기도 합니다.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법적 행동을 돌입해 그 대안으로 ADR을 찾고 있고 소송이나 다른 행동이 진행되고 법원이나 행정당국은 ADR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송을 가더라도 먼저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조정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또 비법적인 ADR로 진행하는 분쟁도 법원에 의해서 계약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대부분은 다양한 분쟁 해결에 ADR을 사용하도록 법제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ADR 사용의 절차, 자격, 훈련 등을 규제하고 합의를 이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 분쟁 해결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면 제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하는데 1유형은 사적 제3자 결정에 의한 방식인데 강제 중재, 사적 재판, 사실조사 이 방법도 있고 제2유형은 자문적 결정인데 약식 배심 재판, 온걸 해결 회의, 조기 중립평가, 임의 중재. 저도 이제 법적인 용어를 모르지만 이런 재판 안에서 이것도 하나의 ADR의 방법이다. 제3령은 사적 당사자 결정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미디에이션, 조정, 칸실리에이션, 알선, 니고시에이션, 협상, 소재판, 미니 트라이얼, 소재판 이것도 하나의 사적 당사자 결정으로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제1령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제1령을 보면은 사적 제3자 결정, 사적 가적이 아니라 사적인데 사적 3자 결정의 방법으로는 강제 중재가 있어요. 아비트레이션은 둘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3자가 결정해 주는 걸 중재라고 그러거든요. 조정은 둘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조정은 제3자가 결정해 주지 않는데 아비트레이션 이 중재는 제3자가 결정을 해요. 강제 중재는 중립적인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의 패널이 양측의 사건 주장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 사적인 재판도 또 있다고 그래요. 퇴임 판사를 고용하여 비공개적이고 사적으로 재판을 받아보는 퇴임 판사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사적 재판이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부유층에만 이용된다는 또 비판도 있다고 그래요. 이럽니다. 또 사실조사도 있는데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후 사실을 결정하고 최종 해결을 위한 사전조사로 활용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조사하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보는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떤 그 사적 제3자 결정의 제1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제2유형 자문적 결정인데, 자, 온골 회의는 3명의 중립적 자문단이 양측 변호사의 사실과 법적 설명을 들은 후 질문을 하고 양측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자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온골 해결 회의다. 조기 중립 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된 중립 변호사가 양측이 법적 이론과 증거를 15분 동안 발표한 후 질문하고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또 그 약식 배심 재판도 있는데, 양측 변호사가 정규 배심원단에게 선정한 자문적 배심원에게 보통 6명 패널이라고 그래요. 요약된 증거를 제시하고 평가를 받아 소송 초기 단계에 하는 뭐 어떤 포럼 형식인데, 비밀리에 사적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판사가 어떤 반응일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 임의중재도 있다. 강제중재와 같은 형태인데, 하지만 최종 결정의 판결이 비구속적이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이런 임의중재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제3유형 사적 당사자 결정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ADR 방법인데, 미디에이션, 우리 조정, 중립적 제3자가 촉진자로 2사람 이상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가장 비적대적인 접근 방법이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통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이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방법이죠. 컨설테이션도 있는데, 알선도 ADR이 초창기에 사용된 용어인데, 조정보다 비공식적인 자유로운 구조이고, 분쟁 당사자들이 화해, 관계가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조정은 화해되지 않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조정 같은 경우는 실은 둘이 꼭 화해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일정한 범주 안에 해결이 되는데, 좀 컨설테이션은 조금 더 관계를 좀 중요시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우리가 1세대 가해자 피해자 조정에서는 이 컨설테이션을 많이 썼거든요. 조금 더 좀 화해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 협의회에서는 이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 컨설테이션, 이 화해의 방향, 그래서 저희가 화해라는 말을 좀 쓰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화해라는 말을 처음 쓰면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좀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니고세이션이 있죠.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토론과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이나 중재 같은 엄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재 같은 경우도 둘 당사자들이 그래서 정말 원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제3자인 어떤 미디에이션, 조정자가 와가지고 그 조정자가 이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수업 주제가 이제 그래서 협상이라는 주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협상을 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정도 웬만하면 잘 들어갈 수 있다. 미니 트라이얼, 그래서 소재판도 있다. 재판과 같은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되며 당사자들이 분쟁 주제의 전문가를 조정자를 고용해서 협상 타결을 촉진한다. 자문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다양한 ADR 방법이 있다는 거 우리들이 좀 아시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조정이나 중재가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R이 이뤄낸 성과와 혜택을 한번 보면요. ADR은 신속하고 간단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절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공해 중상층과 저소득층에 큰 혜택을 준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ADR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이 조정자, 조정자로서의 역할, 미디에이션의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여러분 실천론과 실천 기술을 해보면 사회복지사 역할에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조정자의 역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복지과 내에서 이 조정자의 역할을 저희 대학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고, 대학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이 조정과 이 갈등 관리 측면에서 협상과 조정 능력을 잘 해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평사회복지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관리자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굉장히 어떤 여러분들한테 좋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ADR은 평범한 분쟁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법원은 더 복잡한 사건이나 선례가 필요한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법원 재원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ADR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거로 평가된다. 상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즉시 분쟁을 해결할 뿐 아니라 미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도 심어지고 있고, ADR은 사람들이 상호 차이를 해결하고 각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옵션들을 고려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3자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 ADR은 당사자들의 어떤 창의적 대화라든지 당사자들의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당사자들의 어떤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 갈등의 문제가 이게 갈등의 문제의 주체적인 어떤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ADR이 실은 어떤 민주적인 어떤 사회에서 어떤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ADR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보면, ADR의 선택 기준은 의뢰인의 목표가 무엇인가,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또 의뢰인의 해결에 순응한다면 해결의 장애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ADR 과정이 이러한 장애 요인을 가장 극복할 수 있을까, 의뢰인이 해결에 순응한다면 해결의 장애 요인이 뭔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ADR을 한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실은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느냐, 그 장애 요인에 따라서 그 장애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ADR을 선택하는 거죠. 의뢰인의 목표와 그 다음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ADR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따라서 분쟁 해결이 의뢰인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어떤 정도를 보니까, 자, 이거 보면요. 여기서 이제 0은 목표를 별로 충족시키지 않다. 목표를 실제로 충족시킨다.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 목표를 매우 충족시킨다. 0에서 3점까지고. 자, 분쟁 해결의 방법은 비구속형 방법, 구속형 방법이 있죠. 자, 보니까 분쟁 해결 방법에서는 조정, 소재판, 약식, 배심 재판, 조기 중립 재평가 이게 있었잖아요. 구속적이라는 것은 제3자가 딱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중재나 사적 재판이나 법원, 이것이 이제 아주 구속적으로 제3자가 결정을 딱 해서 따라줘야 돼. 비구속형은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비용이 어떤 것이 가장 저렴합니까? 조정이 가장,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조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비용은 법원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신속성 보니까요, 조정, 그 다음에 조기 중립 평가 이것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소재판, 약식, 배신 재판도 있네요. 비밀 유지, 비밀 유지 조정이 가장 커요. 근데 이 법원으로 간다, 이게 비밀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다 재판에 까버리는 거죠. 이렇게 관계 유지나 증진에 있어서는 관계 유지도 조정이 굉장히 큰 거죠. 서로 비밀이,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서로 비밀을 약속하거든요. 서로를 변해하는 거, 서로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 이것은 실은 조정에서는 변호를 하지 않죠. 당사자가 이야기하지만 실은 법원이나 구속형에서는 변호. 중립적인 의견, 중립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중립 의견. 선례를 따라서 한다. 법원은 선례를 따라서 이러는. 복구 기대화나 복구 극대화나 극소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3점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조정이 비용 최소, 신속, 비밀 유지, 관계 유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표가 뭐냐 이거지. 당사자의 욕구가 나는 비밀스럽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선례에 따라 하고 싶은지, 나는 정말로 내 입장에서 최대한 나를 변호를 해보고 싶은지, 또는 비용이 좀 문제가 있는지 빨리 해결하고 싶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또 ADR 방법이 해결 장애 요인을 극복할 가능성. 해결하는데 우리 해결하는데 어떤 장애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사람이 당사자의 갈등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사소통이 부족한 거냐, 정서적 표현이 부족한 것인지, 사실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냐, 법률에 대한 서로 관점이 다른지, 나는 중요한 원칙이 좀 서로 다르냐, 의뢰인의 대리인의 압력이 또 있는지, 또 연계성이 문제냐,
또 복수의 관계성 때문에 복수의 당사자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느냐, 변호사 의뢰인 간의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냐, 또는 대박 증후군 뭐 이걸 통해서 뭔가 뭐 큰 것을 뭐 한번 획득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0은 장애 요인을 별로 극복하지 못하고 장애 요인 극복에 종종 유용하고 장애 요인 극복이 가끔씩 유용하고 3번은 장애 요인 극복이 항상 유용하다. 보니까 의사소통 부족할 경우에는 ADR에서는 조정이 가장 크고 정서적 표현도 가장 높고 사실에 대한 관점은 ADR 전반적으로 좋네요. 법률에 대한 관점은 소재판이나 약식 재판이 크고 조기 중립평가가 필요한데 법률의 관점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하고 중요한 원칙 간의 차이 이것은 중요한 원칙이 때는 조정이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좀 높는데 약고 의뢰인의 대리인 압력에 관련해서는 이걸 극복하는데 누가 의뢰인에서 여러 가지 대리인의 압력 같은 경우는 조정이 굉장히 극복하고 연계성, 복수 당사자, 이해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정이 여러모로 장애의 해결 요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장애 부분들을 한번 장애 요인에 있어서도 조정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ADL의 실태를 보면 자, ADL의 법원 절차의 대안으로서 발달했지만 법원 절차의 부분으로서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많은 법률에서 ADR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ADR의 법제화가 더 확대될 거 보인다. 그래서 이제 재판 가더라도 먼저 ADR 해봐 이렇게 법률을 가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제가 봐서는 미리 ADR로 해보고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법률로 간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냥 중재라든지 법률로 가버리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ADR의 시작은 1976년 파운드 컨퍼런스 때 미국 사법제도에 의한 국민의 불만의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되었고 정의가 집행되는 방법에 대해 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지 깊이 드러냈다. 왜 법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만이 있을까? 여기서 내린 결론은 세 개의 이웃정의센터를 설립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 그래서 법원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웃정의센터, 지역사회의 이웃정의센터를 써가지고 거기 안에서 ADR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각 센터가 저렴하고 적기의 분쟁 해결에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금 미국 전역에 400개의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건이 사소하거나 이웃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금씩 복잡한 문제를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센터의 이름도 갈등 해결 센터로 변경하여서 센터의 결과에 따라 많은 법원 체계 속에 ADR 사용을 발전시켰다. 정의센터에서 지역사회 갈등 해결 센터로 해서 많은 센터에서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다중문 법원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 오면은 너희가 ADR도 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 간다고 해서 무슨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 컨퍼런스에서 프랭크 샌더스 교수가 제안한 개념인데 분쟁을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개인이 선택한 개념으로 개인이 법원 건물에 가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먼저 문제를 평가해주는 초기 전문가의 인터뷰,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어떤 방문으로 안내를 해준다. 초기 인터뷰를 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가봐라, 법률을 가봐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문 뒤에는 조정, 중재, 소송, 사회 서비스 등 많은 과정이 찾을 수 있다. 참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조정으로 할지 중재로 할지 소송으로 할지 여러 서비스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1980년대는 미국 변호사협회의 분쟁해결위원회가 3개 도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다중문센터의 실험적 도입을 지원하였고 다중문센터의 도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적합한 ADR 과정을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우리나라의 ADR 실태를 보면 법원에서 조정의 도입은 1990년대 초에 시작하여 1991년 30만 건의 민사사건, 조정사건은 3천 건에 불과하여 약 1%,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민사사건이 100만 건을 상회하여 3에서 4배 정도 증가하여 조정사건은 5만 건을 넘어 10만 건에 육박했다. 최근에 조기 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조기 조정이란
본안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기 전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재판부에 관여 없이 조정위원 주도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죠. 그러니까 뭐 가사조정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 판결 재판하기 전에 이렇게 가사조정 이런 걸 해보는 거죠. 2010년 3월부터 전국 법원의 최초로 조기 조정 제도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의 ADR 제도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민간 ADR 기구들이 분쟁을 직접 접수해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전문가 양성의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도 분쟁 해결 센터가 있고 저도 이제 마을 분쟁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진짜 역량이 좀 부족하다. 제가 봐서는요,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망컨대 앞으로 마을 분쟁 해결센터의 전문 ADR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조정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분쟁을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가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의 활동이라는 게요. 그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가로서의 대우가 적어져요. 여러분들 판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내지는 의사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의사 TO를 늘리려고 정부에서 해보세요.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때 사회복지 저 할 때는 말해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공직으로도 공무원으로도 갈 수도 있고 진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라든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ADR을 분쟁 해결로서 조정이나 협상이나 ADR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이면서 ADR 전문가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나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제 워크숍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국제적인 측면에서 ADR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도 ADR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따놔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한국사회 갈등 조정학회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가 빨리 지금 2급, 1급 슈퍼바이저까지 가고 있는데 빨리 이걸 해서 슈퍼바이저까지 가서 여러분들 해놓으면 지역사회에서는 앞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ADR의 전반적인 어떤 실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우선해서 하고 이때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해놓을 때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계에서도 갈등 분쟁에 있어서 ADR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아주 우뚝 서서 갈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